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인들의 꿈인 단일하고 통일된 독립국가가 세계에 자리 잡고 외부의 억압과 통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실현할 것이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재해석되는 이야기의 일종이며, 만약 이것이 역사의 다른 시점에서 일어났다면 독립전쟁이 그렇듯이 작은 동남아시아 국가 외부에서는 대부분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베트남의 전장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가 되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 서방과 공산주의 동방이라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적 초강대국이 충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핵불에 의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직접 싸울 수 없었던 그들은 대신 베트남 사람들을 통해 싸웠다. 이것이 베트남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에서는 각 충돌이 독특하고 복잡한 상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세계를 형성하며 경제 영향도 포함됩니다. 전쟁은 때때로 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현재 상황이 힘들다. 우리 모두가 생활비의 상승과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웍스는 오늘의 스폰서로 인플레이션 대처법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로부터 투자 방법 배우기.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위기와 전쟁 시기의 위대한 예술작품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이지만, 불확실한 시기에 투자할 안전한 항목으로 그 예술작품들을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MW 올 아트 인덱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높았던 1973년부터 1981년 사이의 예술 작품 가격은 평균 17.5%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스폰서인 마스터웍스를 통해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수백만 달러를 쓰지 않고도 피카소와 뱅크시와 같은 전설적인 예술가들의 블루칩 예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웍스는 자기 자본으로 그림을 사고 세크와 제한을 검증합니다. 그 다음엔 당신이 예술에 투자하고, 마스터웍스는 그림 가치가 충분히 오를 때까지 보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팔려져서 순수이기 투자자인 당신에게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거의 60만 명이 마스터웍스에 가입했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 투자자 명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 링크로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자신의 수단으로 예술에 투자하려면 백만장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를 후원해 주신 마스터웍스에 감사드립니다. 월드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7세기의) 프랑스, 포르투갈 가톨릭 선교사들이 동남아시아에 도착했다. 그들의 목표는 그 지역의 가톨릭 전파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지역 통치자들 사이에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주 서로 싸웠기 때문에 프랑스는 선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다음 200년 동안 프랑스는 그 지역의 사안에 점점 더 개입하게 되었고, 지역 전쟁을 돕기 위해 병사들을 제공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었습니다. 프랑스와 협력 의향이 높은 군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속임수, 협상, 대부분은 전쟁을 통해 그 지역의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887년 프랑스 인도차이나라는 이름의 프랑스 식민지 연방의 설립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정부는 그들의 식민들을 착취하였으며, 소금과 아편과 같은 주요 상품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9세기 말에 프랑스 인도차이나는 1893년과 1907년에 시암으로부터 영토를 양도받아 확장되었으나 1930년대 중반에 일부가 반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프랑스에 대한 반대는 식민지 정부에 의해 절대로 근절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그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독립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형성되었습니다. 베트남 쾌첸단 또는 간단히 비에트쾌는 그런 움직임 중 하나였습니다. 하노이시에서 시작된 1927년 비에트쾌는 프랑스 공무원을 암살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들의 구성원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그들 중 거의 3분의 1이 프랑스 보안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캠페인을 멈추지 않았고 1930년 2월 10일에는 베트남군의 반란을 조직했습니다. 옌바이 병영에서의 시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프랑스는 베트캐치의 구성원 및 지지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베트캐치는 이후 점차 영향력을 잃었지만 다른 민족주의 운동이 이미 지지를 얻고 있었고 이는 다음 30년 동안 지역의 정치 풍경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1917년 황제 러시아는 혁명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차르가 폐위되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초강대국인 소비에트 연방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소비에트 연방 시민들은 국경을 넘어 공산주의 이상을 전파하고 이를 받아들인 새로운 세계 질서를 촉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에트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코민테른을 창설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혁명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조직이었습니다. 1923년 공산주의 혁명을 촉발하는 이데올로기적이고 실용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 새로운 멤버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치민이었습니다. 호치민의 초기 생활은 인도차이나의 현지 인구 중에서 적절한 기록 보관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때때로 그가 나중에 그의 생활에 대해 모순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모호합니다. 1890년 5월 19일에 태어난 그의 아버지는 권력 남용으로 판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었습니다. 1911년에 호치민은 노예제 반대 시위에 대한 그의 관여를 숨기기 위해 별명인 반바르로 프랑스 배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다양한 배에서 일하며 세계를 여행하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1919년에 프랑스로 돌아온 그는 점점 더 정치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파리에 사는 다른 인도차이나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은 고향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상에 매료되었습니다. 주로 농촌 지역에서 살던 이들은 오랫동안 제국주의적인 프랑스에 의해 억압받았기 때문에 권력이 소수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분배되는 공산주의 꿈이 동남아시아의 많은 원주민들 사이에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앞으로 몇 년 동안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호치민은 파리에서 체류하는 동안 제1차 세계대전의 조건에 대해 자신의 사람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운동하였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의 독립을 인정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인도차이나에서 10만 남성이 프랑스를 위해 서부 전선에서 싸웠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일정 지지를 가져다 주었지만 두 가지 노력은 모두 헛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향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선봉자로서의 프로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적인 서방에서의 지지 부족은 호치민과 그의 동료들을 모스크바와 공산주의에 더 가깝게 밀어붙였고 이는 그가 프랑스 내에서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프랑스 공산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23년 그는 중국 상인으로 위장하여 모스크바에 도달하고 코민테른에 참석하기 위해 동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중국으로 향하고 거기에 사는 인도차이나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방식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코민테른의 고위 요원이 될 것입니다. 1926년 10월 18일 36세의 호치민은 동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1세의 중국 소녀인 젠 스위민과 결혼했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호치민은 세계 공산주의를 위해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질러 여행하며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인도, 중국, 태국 등 멀리까지 공산주의 그룹의 구성원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고향에서는 프랑스인들이 여전히 위심스러운 혁명가들을 강하게 진압하고 있어 1939년에는 프랑스와 인도차이나의 공산당이 불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일본의 성장하는 위협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그곳의 내전에서 이길 수 있을지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1939년 9월에 프랑스 자체가 독일과의 전쟁에 빠져들었고 1년 안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독일의 번개 전 프랑스의 제국은 이제 군사력이 제한된 비시 프랑스의 통제하에 있었고 따라서 반대의 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1940년 9월 22일에 인도차이나로 진격했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1937년부터 전쟁을 벌여온 중국에 대한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일본의 점령은 프랑스의 통치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잔인했고, 호치민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쟁의 혼란이 고향을 침략한 이들에게 반격할 이상적인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따라서 이전에 붕괴된 국민주의 그룹을 재구성하여 베트민을 만들었는데, 이 그룹의 목표는 일본인과 그들의 새로운 프랑스 인형을 물리치고 인도차이나를 독립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대중 지지를 받아 1944년 말까지 5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그들이 베트남의 독립을 자국보다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BC 프랑스인들은 나라를 떠나 자신들의 공산주의 계획 때문에 비공산주의 국민주의 그룹들이 베트민의 기치 아래에 연합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밀수한 무기나 프랑스와 일본에서 빼앗은 무기를 사용했지만 1941년 9월 7일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베트민은 미국으로부터 자금과 장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민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활용하여 일본에게 치명적인 적이었습니다. 호치민은 중국과의 국경 근처 북부에 기지를 설립하여 중국 공산당 동맹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회의 중 하나에서 호치민은 중국 공산당의 적인 중국 국민당에게 포획되어 2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는 자국으로 돌아와 일본과의 싸움을 계속 이끌 수 있었습니다. 1945년에는 일본이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에서 완전히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3월 9일 그들은 프랑스의 꼭두각시를 제거하고 프랑스 인도차이나를 분할했으며, 각 부부는 자체 정부를 설치하고 일본과 동맹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독립을 선언했지만, 최근에 해방된 프랑스는 미래에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통제하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기도 전에 새로운 프랑스 관리들이 미국 항공기에 의해 인도차이나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일본인과 베트민 양쪽으로부터 추적당했습니다. 베트민은 일본인과 BC 프랑스에 대해 잔인한 4년간의 캠페인을 벌였고, 단순히 프랑스가 다시 지배하게 놔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인도차이나의 일본인들은 마침내 항복했고, 베트민은 나라를 자신들의 것으로 확보하려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완전히 자신들을 재주장하기 전에 북쪽과 남쪽 모두에서 호치민 지도 아래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마을과 도시를 장악하였고, 1945년 9월 2일에 그는 베트남이 이제 독립국가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그는 미국의 독립선언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받았습니다. 이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 불멸의 명언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모두가 살고 행복하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에서 비슷한 감정을 인용함으로써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사람들과 나치 점령하에 고통받은 사람들의 동정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호치민에게의 문제는 베트남이 아직 수천 명의 일본 병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제 자국으로 보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들은 베트남을 16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였고, 중국은 이 선의 북쪽에서 일본인들을 수습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연합국들은 남쪽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호치민에게 베트남 남부에 도착한 영국군은 프랑스군을 동반하고 왔고, 그들은 즉시 16도선 남부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북부의 수도 하노이를 장악한 호치민은 전쟁 동안 베트민과 함께 싸운 많은 경쟁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통제권을 잡은 그는 프랑스와 협상을 시도하거나 전면전을 맞이해야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베트민과의 전쟁은 프랑스의 이익이 아니었으며, 중국과 협상 중인 프랑스는 중국이 중국 항구의 프랑스 소유지에서 철수하면 대신 중국 군대가 인도차이나 북부를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46년 3월 6일 호치민과 프랑스는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지만 양측 모두를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진정한 베트남 독립을 얻는 대신 호치민은 그의 정부가 프랑스 연합의 인도차이나 연방 내에서 자유주로 인식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프랑스는 두 가지 조항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16번째 위도선 북쪽에 15,000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둘째, 인도차이나의 베트남 정부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자의 조항에 대해 프랑스와 호치민 정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투표 방식에 대한 합의를 위한 반복적인 노력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11월 이되면서 1946년 양측은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후 1946년 12월 16일에 개방적인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역사가 첫 번째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기억하는 첫 발포는 베트민과 프랑스 군인들이 수입세 관세에 대해 하이퐁 항구 도시에서 논쟁을 벌인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도시의 베트남 부분을 폭격하여 단 한 오후에 6,000명을 살해하였습니다. 베트민은 잠시 도시를 포기했지만 그들의 주장을 포기할 의향은 없었고 장군 지아프 지휘하에 3만 명의 강력한 병력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적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프랑스는 기술적 우위를 즐겼고 베트남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베트민은 하노이를 포함한 그들이 점령한 도시들에서 철수하도록 강요당하고 시골의 밀림에서 다른 게릴라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베트민의 수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거나 전쟁 범죄로 인한 박해, 심지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전 일본군 구성원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곧 베트민이 그들을 파괴할 수 있는 곳에서 공격하도록 하기 위해 도시와 마을 주변에 강력하게 요새화된 위치를 설정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민은 이를 인식하고 공급 라인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여 이러한 위치로 이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포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프랑스가 핵심 지역의 통제를 유지하게 했지만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전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인도차이나에서의 전쟁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특히 상황에 대한 견해를 재평가하게 만든 다른 곳에서의 사건들로 인해 그것은 곧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작 시 워싱턴과 모스크바 간의 관계 붕괴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인도차이나에서의 프랑스 패배가 아시아의 지정학적 지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이 독립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도미노 효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걱정은 중국 내전이 재개되어 공산주의 승리로 이어짐으로써 베트남이 이제 논쟁의 여지 없는 북쪽 국경의 강력한 지지자인 공산주의 중국이 대신 북한의 남한 및 미국 동맹국 패박 노력에 개입했습니다. 이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전쟁에서 결국 교착 상태로 끝났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패박하지 못하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프랑스의 전후 경제는 나치 점령 후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므로 미국은 호치민의 군대에 대한 프랑스의 전쟁 노력을 자금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미국은 전쟁 노력의 80% 이상을 자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은 전쟁에 지쳐가고 있었고 1954년에 프랑스 도시에서 계속되는 전쟁에 대한 항의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3월 13일 전쟁은 프랑스 공수부대가 디엠비엠프 마을 근처에 착륙하고 일련의 요새화된 위치를 설정했을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작전은 베트남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인접한 라오스로부터의 공급을 차단하고 공수부대는 공중에서 보급을 받을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 작전에 2만 명 이상의 병력과 400대의 수송 및 전투기를 투입했지만 그들은 그 지역에서 49,500명의 베트남군에 맞서야 했습니다. 프랑스는 요새화된 위치를 설정하고 베트남군에게 즉시 포위하였으며 베트남군은 대공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보급기를 격추했습니다. 전장 자체는 양측이 대포를 대량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본 것과 같은 참호전쟁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고 끈질긴 베트남의 공격 속에서 프랑스의 전선은 더욱 뒤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거의 2달 동안의 끊임없는 전투 후에 프랑스의 요새는 넘어졌습니다. 거의 3,000명의 프랑스 병사가 사망하고 거의 12,000명이 전쟁 포로 캠프로 행진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에 프랑스의 총리는 즉시 사임했고 그의 후임은 프랑스 병력의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호치민의 군대가 남아있는 연합 프랑스 베트남인들을 학살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1954년 제네바 협정에서 전투를 종료하고 프랑스는 프랑스 인도차이나의 모든 식민지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고,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진정한 독립을 부여하면서 베트남은 17도선에서 분할되어 북쪽은 호치민 아래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통제권이 주어지고, 남쪽은 바오다이 황제 아래의 베트남 국가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공산주의 성군도 북쪽으로 이동해야 하며, 북쪽의 많은 사람들이 CIA 작전의 결과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어느 시점에 재통합을 위한 선거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호치민이 꿈꾸었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의 나라의 절반이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호치민은 이제 제네바 협정 후 북부에서 새로운 나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고, 그는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즉시 소비에트 연방과 그의 오랜 동맹인 중국으로부터 필수적인 원조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망가진 국가를 돕기 위해 소비에트 연방은 원조와 기술을 제공하여 인프라와 군사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북베트남은 이미 전투 경험이 풍부한 병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소비에트는 북베트남 공군과 해군의 설립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호치민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싸움의 도구로 군대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 이로써 소비에트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남부에서는 프랑스가 철수하기도 전에 미국이 남베트남 정부와 직접 거래하기 시작했으며, 이에는 남베트남이 미국이 주도하는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유럽의 나토와 유사한 군사동맹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마찬가지로 남부도 자신의 냉전 동맹국에게 재정적 및 군사적 원조를 요청했고, 이는 나라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17도선의 양측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고, 재통일 선거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선거가 실시되면 호치민이 이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그가 베트남 전역과 세계에서 프랑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승리는 호치민에게 베트남 전체에 대한 합법적인 주장을 제공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은 공산주의의 베트남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55년에 남베트남에서 미래의 정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이는 공화국이 된 남베트남을 떠나서 보아 대의를 패배시킨 고 딘디엠에 의해 이긴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기뻐한 이유는 DM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며 남쪽 사람들에게 더 민주적인 생활을 설치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DM은 통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적절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거 실시 전에 선거 아이디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북쪽 공산주의 지역에서 자유선거가 있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DM 역시 자신의 국민들의 민주적 자유를 제한하는 데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를 권력에 올린 투표 자체가 조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20에서는 도시에 등록된 유권자가 45만 명밖에 없었는데도 60만 표 이상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대신 그는 경찰과 군대를 사용하여 정치적 경쟁자, 잔존하는 베트민, 그의 가톨릭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 집단들, 예를 들어 불교 승려들을 진압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항의의 표시로 스스로를 불태웠습니다. 선거가 전혀 보이지 않자 북쪽으로 이동한 수천 명의 베트민 전사들은 곧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동요하며 심지어는 향수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호치민 정부가 반란을 후원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북베트남이 독립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당 내부에서 강한 반대에 직면했고, 1959년 1월에 북베트남 공산당이 남부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북부에 있는 4,500명 이상의 남부 출신 베트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캠페인을 시작할 때까지였습니다. 그들을 공급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시골을 통해 일련의 길들이 개척되어 17도선의 방어를 우회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비무장지대, 즉 DMZ였습니다. 이러한 길들은 결국 호치민 트레일로 알려지게 되었고, 도로뿐만 아니라 지휘소, 공급소, 현장 병원, 교육센터 등이 있었습니다. 남베트남은 이미 혼란의 상태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DMZ 정부에 대한 불만과 그 후에 강력한 탄압이 격렬해지면서 북쪽에서 온 혁명가들이 새로운 프로 공산주의 국민들을 모집하기에 풍부한 토양을 제공하였습니다. 폭력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단 한 해 동안에만 1,400건의 암살이 있었습니다. 남부에서 혁명이 시작되어 그것은 남부 정부 공무원에 대한 공격적 운영의 결과였습니다. 북쪽의 영향력 없이도 공산주의자와 국민주의자들의 반란이 DMZ 정부에 대한 운영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여 남베트남을 사실상 내전 상태에 놓았습니다.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되었고 공산주의 확산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거의 바로 케네디는 소련이 대기 중 핵시험을 재개하고 그 후 동베를린을 폐쇄하고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는 등 냉전 중 가장 긴장된 시기에 자신을 던져넣게 되었습니다. 케네디는 큐바의 피델 카스트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와 새로운 군사 재정비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파멸적인 대지만 침공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는 동안 케네디와 그의 직원들은 남베트남에서의 불안과 공산주의 반란에 점점 더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1961년 5월 케네디는 부통령인 린든 B를 파견했습니다. 존슨을 베트남에 보내 DM과 만나 ARVN을 더 강력한 군대로 개편하기 위한 추가 지원을 약속하고 더 많은 미국 군사력과 군대를 전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는 미국의 전술을 배우기 위해 ARVN에게 미국 고문들을 늘리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남부와 미국에서 베트공 또는 단순히 VC라고 불리는 NLF를 완성하기 위해 참조되었습니다. 그해 나중에 미국은 전략적 햄릿 프로그램을 후원했는데 이는 농민들을 그들의 고유의 땅에서 이동시켜 보호된 햄릿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여 베트공의 농민 인구에서의 모집 능력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농민들은 보안뿐만 아니라 농민 인구에서 모집하고 정부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패였고 많은 수의 사람들을 소외시켰으며 프로그램을 위해 지정된 많은 도움이 부패한 남베트남 당국에 의해 횡령되었습니다. 케네디는 또한 렌치 핸드 작전을 승인했는데 이는 베트공에게 은신처와 식량을 박탈하기 위해 노력하여 밀집된 식물을 죽이기 위해 정글 위에 탈립제와 살충제를 뿌리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렌치 핸드 작전은 197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70년까지 계속된 렌치 핸드 작전에서 미국군은 ARVN 작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베트공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조종사가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많이 사용한 잔인한 전투가 잇따랐습니다. 남베트남군은 베트공이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 보고에 기반하여 수색 및 파괴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헬리콥터는 적 부대 앞에 남베트남 병력을 운송하며 장갑 부대는 그들을 포위해 싸울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만약 베트공이 탈출에 성공한다면 헬리콥터는 남베트남 병력을 그들 앞으로 운송하여 다시 매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군 조종사들이 다소 어색하게 보이는 푸야세츠키 CH-21C 헬리콥터에 탑승하여 남베트남 동맹국을 전투지로 운송했지만 점점 더 많은 새로운 작고 빠른 벨 UH-1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이는 나중에 전쟁 자체의 영속적인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허일로 처음 지정된 이들은 조종사들에게 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지정이 바뀌어도 이름은 유지되었습니다. 휴이는 쉽게 적응하며 기본 병력 운송부터 부상자 대피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후에는 로켓, 총, 수류탄 발사기를 장착한 비행 포격함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전용 I-휴이 코브라 포격기 기반으로 사용되어 오늘날의 I-64 아파치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초기의 수색 및 파괴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베트콩을 상처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남베트남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베트콩의 지도부는 헬리콥터에 맞서기 위해 전략을 수정하였고 이 중 하나는 베트콩을 파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착륙 지역에서 도망치기 위해 착륙하는 헬리콥터를 매복하고
남베트남 병력들이 모여있고 개방된 곳에서 그들을 더 쉽게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남베트남에게 행운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963년 1월 2일 아프박 전투에서 남베트남은 매복다했을 때 5대의 헬리콥터를 잃고 8대가 더 손상되었으며 또한 83명의 병사가 사망하였습니다. 남쪽의 사기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베트콩은 또한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베트콩은 남베트남을 꺾었지만 남베트남은 반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한 실망은 부패한 딘 정부에 집중되었습니다. 케네디는 남베트남에서의 미국의 임무의 중요성을 믿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조용히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1963년에 우리가 베트남에 머무를 기도조차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선거에 몰두해 있었고 미국의 지원 철회는 정치적 적들에게 약점으로 비칠 것이며 그로 인해 패배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베트남 패배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1965년 말에 베트남에서의 고문단 축소를 계획했습니다. 미국이 딘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물러나기를 거부했습니다. 1963년 10월 미국은 장군 반민이 주도하는 군사 쿠데타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케네디는 1963년 11월 1일 쿠데타 지원을 결정하고 민의 병사들이 딘과 그의 형제를 체포해 살해한 일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케네디에게 이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 후 딘은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을 받았고 케네디는 그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3주 후 케네디 자신이 텍사스에서 암살당하고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맡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해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는 케네디의 결정을 뒤집고 미국의 고문들을 그 나라에서 철수시키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그 시점에는 약 15,000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딘에 대한 쿠데타 이후 사이공에는 반민 장군 아래에 군사 전제 정치가 세워졌지만 3개월 안에 그 자신이 또 다른 쿠데타에 의해 전복되었는데 이는 ARVN의 또 다른 장교인 응우엔 칸에 의해 이끌어졌습니다. 칸은 민 장군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 사이공은 폭동, 폭력, 불교도의 증가하는 시위에 휩싸였습니다. 사이공의 불안정성이 존슨을 걱정시켰지만 1964년 선거가 임박해 있어서 그 역시 외교 정책에서 약해 보일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베트콩과 그들의 북쪽 지지자들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의 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결단력을 보여줄 기회는 1964년 8월에 왔습니다. 8월 2일 미국 해군 구축함 USS 매독스가 북베트남 해안의 돈킨만에서 신호정보 순찰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남베트남 특수부대의 혼미섬에 기반을 둔 레이더 설치물에 대한 습격을 따른 군사 라디오 전송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북베트남의 P-4 어뢰 보트 3척이 매독스를 접근했고 매독스는 경고 사격으로 응답했습니다. 북베트남 보트들은 어뢰와 기관총 사격으로 응답했고 이에 매독스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사격하였습니다. 보트 발견 후 F-8 크루세이더 4대가 USS 티코노로카에서 발진 어뢰 보트 공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화력 교환 중 크루세이더 등 모든 것이 손상되었습니다. 북베트남의 어뢰 보트들이 모두 손상되어 선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독스 자체는 기관총 총알로부터 단 한 번만 맞았습니다. 8월 4일에는 매독스가 두 번째 구축함과 함께 북베트남 해안을 다시 순찰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공격이 미국 해군을 위협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박들은 레이더로 어뢰보트를 감지해 발포하고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격이 없었기에 이제는 그 사실이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후 미국 해군은 북베트남 해안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2번 공격을 받았고 존슨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8월 10일에는 두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아직 전파되고 있는 동안에도 미국 의회는 tonkinman 결의안을 통과시켜 존슨이 북베트남과 베트공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게 허가하였습니다. 존슨은 미국 해군에서 시간 낭비 없이 남베트남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였고 연말까지 그 숫자는 23,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추가 전투기 포함된 B-57 캔버라 폭격기가 벤 호아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11월 1일 이 폭격기들은 베트콩의 박격포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5대가 파괴되고 13대가 손상되었으며 3명의 공군 요원이 사망하였습니다. 2일 후인 11월 3일 존슨은 1964년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여론조사 결과 약 절반의 국민이 그의 베트남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남쪽을 지원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북쪽에 대한 지속적인 공중공격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공중공격은 미국이 완전히 공중을 통제하고 언제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북베트남 사람들이 먼저 호치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둘째로는 전쟁을 계속할 의지를 잃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이는 남쪽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DMZ 양쪽에서 베트공에 대한 지지를 저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라오스의 호치민 트레인과 남베트남의 종점에 대한 공습이 명령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중립국인 캄보디아는 제외되었습니다. 미국 공군과 해군의 지도부는 명확한 군사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쪽 전투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악관이 그들을 엄격히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목표는 백악관에서 특별히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조종사들은 매우 엄격한 교전 규칙하에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백악관의 논리는 그들이 수천 명의 중국인과 소련 고문들이 북베트남인들에게 미국인에 대해 사용할 장비를 조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는 미그 전투기와 샘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치명적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존슨과 스태프들은 소련 고문들이 미국 폭탄에 의한 사망이 소련의 직접 개입과 전 세계적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미국 조종사들이 미그 기지와 샘 사이트 공격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된 목표들은 종종 위문스러운 가치를 가지며 대부분 하노이와 하이팡 항구 도시 주변에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미국 공군 역사가 얼틸포드에 따르면 인용하면 목표 지정은 공격의 순서가 조정되지 않았고 전술이 무작위로 심지어는 비논리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현실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롤링 썬더 작전은 공식적으로 1965년 2월 24일에 승인되었으며 첫 공격은 3월 2일에 발생했습니다. 이때 100대의 미국과 베트남 공군 비행기가 존뱅의 탄약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미그 기지가 보존되었기 때문에 북베트남 공군은 미국의 편대를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북베트남 공군은 주로 원시적인 소련 제작 총기 장착 미그 17 프레스코를 주력으로 사용했지만 두 개의 단거리 대공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보다 고급 미그 21 피시베드도 점점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고급 F4 팬텀 2를 운용했으며 이는 두 군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이것은 8개의 대공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었고 그중 4개는 시력 범위를 넘어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기내 레이더에 의해 유도되었습니다. 서면상으로 F4는 대량의 미그를 파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교전 규칙은 미국 조종사들이 공격하려는 모든 항공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만약 그 항공기가 중국, 소련 또는 민간인의 것이라면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의 장점을 완전히 무효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는 미국 비행기와 미그 사이에 공중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F4는 더 무거우며 미그보다 덜 민첩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조종사들이 공중전 전술에 대한 훈련을 거의 하지 않고 대신 미사일 사용에 초점을 맞췄는데 미사일 자체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베트남인들은 종종 총을 사용하고 미국인들에게 손실을 입혔는데 팬텀의 일부 변형에서는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인들도 자신들만의 훈련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미국인들과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종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의 연구에서는 사용 가능한 조종사 수를 보강하기 위해 일부 북한 조종사들이 미그를 운항하도록 자원봉사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그를 운항할 수 있는 것은 미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인들은 베트남에서의 충돌이 미국의 주목을 한반도로부터 돌려보내길 원했고 그래서 일부 최고의 조종사들이 파견되었으며 그중 14명이 지금은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미그는 미국 조종사들에게 단지 하나의 위협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무기는 소련이 제공한 샘들, 특히 큰 전투머리를 가진 SAE 가이드라인으로 이것은 미국 군대가 사용하였습니다. 미그들만이 전투머리를 가진 것이 아니면 하나의 샘-2 물결표 3대의 비행기를 파괴하는 것은 흔치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미국 비행기가 샘에게 내려가서 이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격 부대의 결속력을 깨뜨렸고 또한 이런 기동을 수행함으로써 고도가 낮아져 때때로 그들을 북베트남의 대공포의 사정거리에 놓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반에는 미사일을 안내하는 레이더 세트를 방해하기 위해 전용 방해 비행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제한 조치들 시행으로 미국 조종사들은 롤링 썬더 작전에 대한 환멸감을 빠르게 느껴 롤링 블런더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 작전을 한 손이 묶인 채 전쟁을 치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백악관의 계획자들에게 있어서 호치민 정부의 붕괴에 대한 그들의 과도한 낙관적인 예측은 곧 지나갔고 이로 인해 그들은 작전을 처음에 예상했던 8주를 넘어서 확장하게 되었고 이는 계속해서 미루어지게 되어 몇 달이고 결국에는 몇 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공은 배너에 대해 행한 것처럼 남베트남의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병력을 요청하게 되었고 따라서 존슨 대통령은 남베트남의 지상군을 더욱 확장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조종사들은 계획상의 문제를 고려해도 놀라운 용기로 공격을 이어가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64만 3천 톤의 폭탄이 투하되었지만 거의 900대의 미국 항공기가 희생되는 놀라운 비용을 치렀습니다. 롤링 썬더에 참여한 주목할 만한 조종사 중 한 명은 미래의 대통령 후보인 공화당의 존 맥케인이었습니다. 1967년 10월 26일 그는 미국 해군의 A4 스카이호크를 조종하다가 샘에 의해 격추되었고 6년 동안 전쟁 포로로 지냈습니다. 남베트남에서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베트공과 북베트남 군대를 압도하는 일반적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우수한 숫자와 무엇보다도 우수한 화력으로 남쪽으로 내려와 저항에 가세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대포가 그들에게 효과적임을 증명했고 ARV에는 초기의 검색 및 파괴 작전에서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적군을 포위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두 장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작전의 장점과 한계를 보았고 베트공이 착륙 지역에 대해 사용하는 새로운 전술에 대한 대응책을 빠르게 구상했습니다. 자연적인 착륙 지점이 한정된 헬리콥터 때문에 베트공은 미군 병력의 착륙 위치를 예측하고 아프바크처럼 효과적인 매복을 쉽게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착륙 지역 주변은 강력한 포병과 공습을 받아 대기 중인 베트공을 저지하였습니다. 헬리콥터 작전이 베트공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병력을 하차시켰습니다. 나중에 미국은 BLU-82와 같은 매우 강력한 폭발물을 사용하여 이는 병사들에게서 데이지 커터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를 사용해 대규모 정글을 파괴하고 착륙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착륙은 고속으로 수행되어야 했으며 헬리콥터는 겨우 몇 초 동안 착륙한 후 다시 이륙하였습니다. 미국 병사들은 대포나 기관총의 일제 사격으로 한 번에 많이 사망하지 않기 위해 땅에 닿자마자 빠르게 퍼져나가는 방법을 훈련받았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인 대규모 수색 및 파괴 작전을 시작하고 탱크, 헬리콥터, 대포, 공중력을 크게 활용하였습니다. 미국 병사들은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병력과 함께했지만 런던의 영국 병력 배치 기대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워싱턴과 병사들에게 목표는 베트콩을 그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죽이는 것이고 북부 공습은 이론적으로 호치민을 평화 테이블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남부 정복 목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의 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그는 그들을 압도하고 파괴할 수 있는 대규모의 격전에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베트공이 그들에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북베트남의 장군 지아프는 미국인과 남베트남과 싸우기 위한 4가지 핵심 요소를 구상했습니다. 적 전진 시 우리는 후퇴한다. 적이 멈추거나 전진하면 우리는 후퇴하며 괴롭힙니다. 그가 전투를 피하면 우리는 공격합니다. 적이 후퇴하면 우리는 공격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따름으로써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은 항상 웨스트모어랜드가 원하는 유형의 전투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 전투가 시작되고 끝날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지휘관들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병사들은 곧 게릴라 적을 찰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VC, 빅터 찰리에 대한 나토 음성 알파벳에서 비롯되었는데 편의를 위해 빅터가 결국 생략되었습니다. 미국 병사들이 이제 남베트남의 지상전쟁에 매달려 있으므로
병사가 복무기간 동안 얼마나 오래 복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미국 육군은 12개월 해병대는 6개월로 결정되었고 그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6개월 동안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군사부서가 모두 복무기간 연장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설계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육군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은 베트남 전투와 같이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전선이 없었고 그 끝에는 선 뒤에 진짜 안전지대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언급한 지역 전쟁은 국가의 일부 지역이 경쟁적이었음을 나타내며 주로 사이공 같은 전략적 중요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의 남부에서는 베트콩이 가장 많았고 중앙고원과 비무장지대 근처에서는 북베트남군이 점점 더 활발해지며 종종 현지 베트콩과 함께 싸우고 있었고 모두 호치민 트레일로부터 보급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의 지상전쟁은 두 상징적인 소총의 충돌이었습니다. 북베트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서 설계된 AK-47 돌격소총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으며 이는 스티지-44라는 독일 소총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AK-47은 역사상 가장 대량으로 생산되고 성공한 무기 중 하나로 수백만 개가 소련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국가에서도 제작되었으며 거의 75년 후인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트공과 북베트남군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이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AK-47은 7.62mm 탄환을 발사하며 대략적인 사정거리는 350m이고 분당 발사 속도는 600발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무겁다 무기였지만 그것의 성공의 핵심은 베트남 시골의 가혹한 정글 환경에서도 정기적으로 진흙과 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신뢰성이었습니다. 미국 군대가 처음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시대의 에밀 게런드 소총을 대체한 M14 전투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7.62mm 탄환을 발사했지만 AK-47보다 무거우며 더 긴 거리에서 높은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밀 게런드 소총은 미국 군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M16은 M14나 AK-47보다 가볍고 이로 인해 일부 노령의 병사들이 그것을 비비건과 유사하다고 묘사했으며 더 작은 56mm 탄환을 발사했지만 더 높은 발사 속도와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M14 생산이 미군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일 때 미국 국방부 장관인 로버트 맥나마라는 더 이상의 주문을 중단하고 M16 생산에 집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무기는 베트남 전투에 처음 도입될 때 큰 성공을 못 거뒀습니다. AK-47과 달리 M16은 정글에서의 전투에서 심각한 신뢰성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때때로 1000발만 쏘고 나면 고장이 나서 일부 부대는 새로운 무기를 버리고 M14의 재고를 다시 개방하였습니다. 전투에서 미군 병사들이 적의 시체에서 AK-47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흔했습니다. 신뢰성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으로 M16A1 모델이 출시되었고 미군 병사들은 이 새 무기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1969년까지 M16A1은 미군과 베트남군의 표준 무기로 M14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군 병력은 증가하여 1960년 말에는 38만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1966년 M16A1은 전쟁을 위해 징집된 병사들의 유입으로 미국에서 미군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병력 수 증가에 따라 사상자 수도 늘었습니다. 1966년 단독으로 미국은 6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보았고 베트콩의 사망자 수는 6만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었지만 그들의 전체 수는 실제로 증가하였고 그 중 대부분은 미국인들 자신과 그들이 전국적으로 포병과 공습을 사용한 덕분에 자원봉사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수상 경력 있는 병사 조셉 갤러웨이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M16A1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UPI의 기자들은 1995년 다큐멘터리에서 갈등 기간 동안 농부가 양쪽에 세금을 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헬리콥터를 타고 그의 지역과 물소를 공격합니다. 그건 그를 화나게 합니다. 당신은 그의 밥그릇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물소인 트랙터 없이 그는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당신은 공군과 함께 그의 굴뚝에 폭탄을 던져 그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세금을 내는 농부를 소유하고 베트콩을 만들었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기대처럼 명확한 전투에서 그를 만나지 않아 이미 오래전에 승리 시간표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더욱 나쁜 점은
복잡한 터널, 덫, 박격포, 저격수를 활용하며 특히 베트남 복무하는 징집병들의 사기가 떨어짐에 따라 미군 병사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967년 방위부 장관 로버트 맥나마와의 회의에서 이를 설명한 후 맥나마는 존슨에게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장기적인 계획은 남베트남인들이 전투 역할을 더 많이 맡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미국에게 전쟁에서의 최종 탈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동의했으며 1968년에 미군 병력이 다시 5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실패하였다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남베트남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여러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공개 전투를 거부하고 빠른 매복 전쟁 방식을 선호하는 정책을 계속하면서도 미국과 남베트남 군대는 대량의 보급품을 파괴하거나 포획하고 공산주의자의 지휘 구조를 방해하며 특히 4.20 근처의 소위 철의 삼각지대에서 작전 기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전 접속 도시라는 작전에서 200명의 병사가 전투에서 사망하였으며 미국만이 승리하였습니다. 작전 접속 도시에서는 240대의 헬리콥터 공수병, 수백 대의 장갑차가 투입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중 작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700명의 베트공이 282명의 미국인이 전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숫자들이 그 시점에서 베트공을 패배시키는 데 불충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트공의 전체 인원은 2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북베트남 군대를 제외하면 존슨, 맥나마라, 웨스트모어랜드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트공을 몇 일 안에 패배시킬 수 있었습니다. 장기전으로 미국 사람들은 아들들이 시신봉투에 담겨 돌아옴에 따라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의 미국은 급진적인 문화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의 답답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는 빠르게 자유주의와 미국인 정체성에 대한 재평가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새로운 자유,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새로운 아이디어를 즐기며 시민권 운동은 점점 더 많은 추진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변화하는 미국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미국의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북쪽에 대한 폭격 캠페인을 시작하자 대부분 좌파 성향의 미국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초기의 시위들은 대부분 1965년에 아직 군사주의를 지지하던 대중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군사 개입을 지지했지만 앞으로의 몇 년 동안 반대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미국의 해외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광범위한 애국적 지지를 누렸던 존슨 정부와 군사 지도부에게 어느 정도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톤의 변화에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텔레비전에서의 갈등에 대한 널리 퍼진 보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일이나 공부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TV 주변에 앉아 뉴스를 보았는데 그것은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포의 장면들을 바로 미국의 거실로 전송했습니다. 방송을 피하거나 의견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시위 행진은 점점 커져서 1967년 10월 21일에는 약 10만 명의 시위자들이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에서 모였습니다. 이 그룹 중 약 3만 명이 그 후 그날 밤에 펜타곤으로 행진을 진행하여 건물을 보호하는 군인들과 미국 연방보안관들과의 잔인한 대치를 초래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자 체포와 부상자 발생은 전쟁에 대한 반감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동시에 반전운동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 문제를 제기했으며 특히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검정색 남성들을 징집하는 문제에 대해 특히 그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의 흑인 커뮤니티가 백인 미국인들과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해 분노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징집을 피할 이유가 더 적었습니다. 시민권 운동의 다른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권리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반대편 세계까지 가서 싸우도록 흑인 남성들을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군 복무 거부 및 이로 인한 복싱 라이센스 상실과 감옥 위협은 이를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67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3년의 징역 판결을 받았습니다. 킹은 도덕적인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반전운동의 강력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내 프로그램에서 연방자금을 전쟁으로 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병사 중에서 흑인 사망자의 비율이 불균형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8년에는 여전히 전쟁을 지지하는 강력한 다수가 있었고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준에서의 미국의 회복력은 이전보다 더 많이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롤링 썬더가 북베트남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남베트남에서의 전투는 베트공과 북베트남군이 DMZ 근처의 미국과 남베트남 방어를 우회하기 위해 호치민 트레일을 사용하는 지역적인 전투로 구성된 잔인한 교착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인들은 남베트남에서 적을 공격적으로 추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밀림에 효과적으로 사라져 매우 잘 피해가는 적이었습니다. 1967년 7월 북베트남 지도부는 남부와 그들의 미국 동맹국과의 주요 전투를 벌일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4.20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인식하고 남베트남이 2년 동안 3번의 리더십 변화를 겪었으며 미국에서 전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알아차린 그들은 지원이 약해지자 남베트남은 전쟁을 유지하다가 결국 4.20 정부가 붕괴하고 국가 방어가 불가능해져 넘어졌습니다. 80의 결과 휴전이 선포된 후에는 대량의 남베트남 군대가 휴가를 받게 되어 결국 공격이 이루어질 때 그들의 부대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1968년 1월 30일 새벽 직후 미국 본부인 NHA 트랭이 박격포와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7개의 기지가 연속으로 빠르게 공격받았습니다. 초기 시간 동안 미국인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규모를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24시간 후 주요 공격이 발생했고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도시 중 하나는 4.20 자체였습니다. 미국의 공중력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남베트남의 비행장들이 특별히 주목받았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미국의 비행기들이 이륙하여 자신들의 주변, 심지어는 자신들의 영역 내에서도 NVA와 베트콩군을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4.20에서 베트콩은 6대의 비행기를 소유했습니다. 그 비행기 중 2대는 그들이 군의 기갑군 본부에 기지를 두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 탱크들은 2달 전에 이동했습니다. 국립 라디오 방송국에서 공격자들은 시민들이 공산주의자를 지지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도록 호치민에 녹음된 메시지를 방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획되는 것보다는 주변 건물을 파괴하면서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19명의 팀이 미국 대사관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지만 제압당했습니다. 도시의 방어자들이 다시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베트콩은 흩어져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정부 관료와 군인들의 집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1일 아침 국가경찰의 수장은 민간인 옷을 입고 포획된 VC 장교를 공개 처형했고 그 모습은 사진작가 에드워드 T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아담스와 다른 한 명이 카메라맨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1969년 퓰리처상의 뉴스 사진 부문 수상작입니다. 베트콩은 전이 선포되기 몇 일 전 라오스 국경 근처 캐산에 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 해병대 주둔지가 포격을 받았습니다. 캐산 포이전의 시작을 알리는 이 포격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로 7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전쟁에 최초로 참여했으며 이 포이전은 NVA와 베트콩이 프랑스를 이긴 기억을 회상하고 미국인들에 대한 승리를 꿈꾸게 했습니다. 1954년 프랑스와 달리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로 정글을 평탄화하고 AC-47 비행폭격기로 기지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포이전이 계속되면서 미국은 이에 참여한 첫 국가였습니다. 포이전 때문에 강력한 폭격으로 주변 풍경은 달 표면처럼 변해버렸고 모든 식물이 사라지고 지면은 크레이터로 가득 찼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기지의 모델이 상황을 존슨 대통령에게 설명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4월에는 미국 육군, 해병대, 그리고 ARVN이 공동으로 진행한 페가수스 작전으로 요새까지 도달하여 거기에 있는 해병대를 해방시키고 포위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했던 것이 미국 공중과 그들의 정치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은 해병대를 위험에서 빼내는 대신 기지를 방어하기로 한 지혜를 의심했습니다. 테트 공세 이후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234단의 미국 병사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대량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하여 미국의 명성과 세계 여론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1968년 3월 16일 남베트남의 손틴 지구에서는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 중 남성, 여성, 어린이, 일부 경우에는 심지어 영아까지도 최대 504명이 미군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12세의 어린 소녀들은 마이라이 마을 주변에서 강간당한 후 총으로 쏘여 죽었습니다. 26명의 병사들이 형사죄로 기소되었지만 윌리엄 켈리 중위만이 22명의 마을 사람들을 죽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3년 반만 복역했습니다. 집행유예 중인 미국 육군은 1969년 11월까지 이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는 미국에서의 반전 감정에만 불을 지폈다. 육군이 저지른 이 잔혹한 행위에 대해 결국 테트 공세는 북베트남과 베트공에게 실패였습니다. 그들이 은신처를 나오자 단순히 압도적인 상황에 놀랐습니다. 미국의 화력으로 그들은 시골로 돌아가 게릴라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테트 공세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들의 가장 큰 정치적 승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세 동안 미국의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결국 미국 국민들의 전쟁을 계속하는 결의를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뉴햄프셔 주 선거에서 42%의 민주당 투표가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유진 메카시에게 돌아갔을 때 입증되었습니다. 존슨은 그를 겨우 이기고 49%를 얻었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존슨 정부는 이미 북베트남과의 평화회담을 검토하고 있었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스처로 그는 먼저 롤링 썬더 작전의 축소를 명령하고 결국 중단을 명령하여 북베트남에 대한 공습을 종료시켰습니다. 1968년 3월 31일 그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개입 제한을 위한 미래 조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연설 중에 그는 나는 내 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찾지 않을 것이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미국의 여론은 겨우 26%로 급락하였고 1961년부터 1968년까지 베트남에서 약 3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1968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존슨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하고 공화당의 리처드 M. 이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닉슨이 존슨을 대체하면서 존슨은 최악의 전쟁을 이끈 지도자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케네디로부터 베트남의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닉슨은 선거 캠페인에서 베트남에 미국 병사 50만 명을 데려갈 것을 약속했지만 비밀리에 동료들에게 전쟁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사람의 이미지를 투영하면 북베트남을 평화를 요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를 미친 사람 이론이라고 지칭했고 이는 세계가 존슨에 대해 가진 다소 미온적인 시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닉슨이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던 것은 북쪽의 시각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미국의 패배처럼 비치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북베트남과의 협상 노력을 계속했지만 하노이가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남베트남 정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69년 9월 2일 건강이 악화된 후에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호치민이 사망하자 북베트남의 결의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해방시킨 사람을 기리기 위해 승리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닉슨은 평화회담과 베트남화 정책을 추진하며 1969년에 귀국하는 미국 유닛을 대체하기 위해 ARVN에게 더 많은 훈련과 장비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968년 6월 웨스트모어랜드를 대체한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장군이 점점 더 날씬해지는 미국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존슨 행정부와 대립하며 미국의 신규 군대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호치민 트레일을 완전히 차단하고 남쪽의 공산주의 세력을 질식시키기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지상작전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더욱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그가 분쇄된 턱 작전이라는 이름의 비상계획으로 핵무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백악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존슨은 전쟁을 확대하지 않았으나 닉슨은 그렇게 했습니다. 존슨은 전쟁을 확대하지 않았으나 닉슨은 그렇게 했습니다.
1969년 공산주의 공세 이후 닉슨은 미국 AFB-52S에게 캄보디아의 호치민 트레일 공격을 명령했지만 의회나 캄보디아의 허가 없이 이를 실행했다는 점이 논란이었습니다. 비행 로그도 폭격기 조종사들의 임무 숨기기 위해 수정됐습니다. 1년 후 미국과 남베트남 군대는 마침내 캄보디아에서 베트군과 북베트남 군대 위치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CIA가 후원한 캄보디아의 쿠데타로 캄보디아 군대는 수년간 눈감아왔던 자국의 공산주의 군대와 마침내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의 범위를 확대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내 반전운동을 더욱 격분시켰고 특히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의 시위에서 폭력을 초래하였습니다. 1970년 5월 4일 오하이오주 켄트 주립대학에서의 시위 중에는 시위자와 국가경비대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여 4명의 시위자가 총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갔지만 공항에서 시위자들이 그들에게 침을 뱉는 등 적대적인 반응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두 번째 군복무를 자원하게 됐습니다. 2020년 미시시피주 클라이드 무어는 베트남에서 공군과 3차례 복무 후 인터뷰에서 당신은 내가 이걸 말할 때 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라고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더 편했습니다. 서로를 도왔고 당신이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국내의 불안정이 초기 철수에 참여하지 않은 미군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인종, 계급, 심지어 종교적 배경에 대한 깊이 뿌리박힌 분열이 모두 표면화되어 많은 미군 부대가 군사적 결속력을 잃고 많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군사훈련조차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1969년부터 1971년 사이에 놀랄만한 700건의 폭행이 기록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장교들을 폭행해 적어도 8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상황은 군대 내에서 널리 퍼진 마약 남용으로 악화되었고 1970년과 1971년에 미국의 전투작전이 더 방어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적과의 전투보다 마약 남용의 영향으로 치료받는 병사들이 4배나 많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국 병사들이 철수하면서 일반적인 분위기는 아무도 베트남에서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베트남 군대의 경우 전투의 베트남화로 인해 미국의 무기 및 훈련에 대한 투자 증가와 광범위한 징병으로 인해 그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한때 남베트남 공군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항공기 보유국이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경공격형이었고 노스롭 F-5 프리덤 파이터와 같은 초음속 제트기는 소수였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인공지능화 베트남화 정책 자체가 시험을 받을 시간이었습니다. 1971년 2월 8일 그들은 남손 719 작전을 시작했는데 이 작전에서는 2만 명의 병력이 탱크와 헬기의 지원을 받아 라오스로 진출하여 호치민 트레일을 공격하고 NVA 지역 사령부를 파괴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미국 육군의 남베트남 외부에서의 사용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미국 군대는 공중 지원만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재앙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는 남베트남인 8,0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탱크와 헬기는 현장에 버려졌습니다. 람손 719의 재앙은 미국이 최종적으로 철수할 때 남베트남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고 이로 인해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파리에서의 협상과 일부 비공개 토론이 정체되자 닉슨은 대신 소련과 중국에 접근하여 북베트남이 평화합의에 동의하도록 격려하는 데 도움을 청하게 결정했습니다. 닉슨은 중국과 소련의 도움으로 북베트남을 평화합의에 이끌려고 했지만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전쟁을 원치 않음에도 북베트남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역사적으로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노이에 압력을 가해 전쟁을 종료하도록 논의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북베트남은 듣지를 거부했습니다. 1972년 1월에는 닉슨이 취임했을 때 베트남에 있던 50만 명의 미국 병력 중 이제 13만 명 정도로 줄였고 공산주의자들과의 대부분의 전투는 ARVN이 수행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남베트남의 북쪽을 위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남베트남의 강력한 부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ARVN의 나쁜 성과에 격려받아 북베트남군은 그들이 이전에 시도한 것과는 달리 1972년에 대담한 새로운 공세를 결정했습니다. 테트처럼 그들은 여러 차례 ARVN과의 전투에 참여하며 그들이 마주친 모든 미국 부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로 제고군을 사용하는 대신 북베트남은 대량의 탱크를 활용하여 적에게 자신들만의 무거운 화력을 내리치게 됩니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탱크는 소련에서 공급받은 T-54와 수륙량용 PT-76이었는데 이들은 강을 건너는데 매우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T-34-85도 포함됐습니다. 이 공세는 1972년 3월 30일 DMZ와 라오스에서 3만 명의 병력으로 시작됐습니다. 4월 5일에는 캄보디아에서 2만 명의 추가 공산주의 병력이 공격했고 이 시점에 닉슨은 남부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보급선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 항공기에 의한 북베트남 폭격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이전의 롤링 썬더 캠페인과 달리 새로운 캠페인은 소련 장비가 대량으로 배송되는 항구 도시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비행기는 하이퐁과 다른 항구의 입구에 1만 1000개의 지뢰를 투하하여 북베트남의 군사적 충동의 약 85%를 방해하였습니다. 다음 목표는 중국으로 향하는 철도 마당과 철도 다리였고 이는 F-4 팬텀이 4월 27일에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할 때 전쟁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닉슨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남쪽 전선으로 보급품을 저장하고 운송하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 보다 포괄적인 캠페인을 승인했습니다. 라인베커 작전의 첫날에만 414회의 임무가 수행되었고 다시 한번 북베트남 공군이 미국의 공격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특히 미국 해군 조종사들은 공대공 전투뿐만 아니라 MVAF가 투입한 마이그즈와 싸우기 위해 완전히 재훈련 받았습니다. 미국군은 전쟁에서 가장 격렬한 공중전투에서 첫날에 11대의 마이그즈를 격추하였지만 MVAF가 5월 10일에 5대의 F-4를 격추함으로써 미국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인베커의 영향은 거의 즉시 남쪽에서 느껴졌는데 공산군은 탄약, 연료, 그리고 물자가 부족해졌습니다. 공격용으로 지정된 물자의 70%가 파괴되거나 전선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북베트남은 다시 한번 평화회담으로 돌아갔고 닉슨은 이제 공습이 20도선 이남으로 제한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가오는 몇 달 동안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 박사와 북베트남 정치국원인 리 덕토가 파리에서 평화 조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논의된 조건에는 북쪽이 군대를 남쪽으로 전송 중단 및 미국 포로 일부 석방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군대를 철수하고 베트콩과 사이공 정부 사이에 권력 공유 합의를 체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평화가 손에 잡힌 것처럼 보였지만 사이공에서 남베트남 대통령인 뉴엔 반투는 이에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남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전쟁을 치른 후 미국이 이제 베트콩에게 권력을 넘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키신저는 정치적 양극단 양측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972년 12월 16일 북베트남은 평화회담에서 철수했습니다. 닉슨은 격노했습니다. 북쪽을 다시 평화 테이블로 돌려보내기 위해 닉슨은 북베트남에 대한 제한 없는 폭격인 라인베커 2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1972년 12월 18일 미국 육군의 지원을 받은 129대의 B-52 폭격기와 수많은 탱커 및 전투기들이 하노이와 3개의 북베트남 공군 비행장에 대한 대규모 폭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세대의 폭격기가 SA-2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됐습니다. 다음 밤 또 다른 폭격기 힘은 철도 마당과 발전소를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 7대의 B-52가 추가로 셈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폭격은 12월 24일까지 계속되었고 그때 36시간의 크리스마스 중단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공군 지도자들은 B-52의 손실에 대해 심각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12월 26일에 작전이 재개되었고 북베트남 전역, 하노이와 하이퐁을 포함하여 대규모 공중폭격이 이루어졌습니다. B-52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었으며 이에는 해군의 EA-6A와 같은 방해기와 유명한 EA-6B 프라울러의 선구자,
그리고 샘을 안내하는 레이더를 찾아내고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비행기인 와일드 위젤이 포함되었습니다. B-52의 손실은 줄어들었지만 그 힘은 아직도 무사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폭격은 12월 29일까지 계속되었고 북베트남의 인프라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폭격에 대한 광범위한 비난이 있었는데 특히 하노이가 파괴의 희생양이 된 병원의 사진을 보여주고 캠페인에서 162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북베트남은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로 동의했지만 폭격 때문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북베트남은 이전 합의에서 동의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튜 대통령도 같은 거부를 보였습니다. 닉슨의 개입과 퇴진 위협에 직면한 튜는 선택의 여지 없이 동의했습니다. 1973년 1월 27일 미국은 파리 평화협정으로 이 합의를 서명했고 다음 날 공식적인 휴전이 선포되었습니다. 닉슨은 그가 명예 있는 평화라고 믿는 것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마지막 전투부대를 철수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북베트남은 존 맥케인을 포함한 미국의 전쟁 포로들을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의 신체적 학대를 견뎌야 했던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 맥케인 자신은 평생 어깨 위로 팔을 들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73년 3월 29일 마지막 미국 군단이 베트남을 떠났고 6월 19일에는 의회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의 미국의 미래 군사 작전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시에 미국 해군은 북베트남 해안에 설치한 지뢰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에는 50만 명이었던 미군이 1973년 12월 31일에는 베트남에 단지 50명의 미국 군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닉슨이 병력을 철수시키는 약속을 이행했지만 전투는 계속되었으며 베트공과 ARVN 군대 사이에는 산발적인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미군은 여전히 이러한 전투에 휘말려들었고 1973년에는 파리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168명의 미국인이 베트남에서 사망했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불신하며 상대방이 평화협정을 위반했다며 비난했습니다. 1974년이 시작될 때도 싸움은 끝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면서 일부 재정 지원을 철회하기 시작하자 튜 대통령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하노이의 공산당은 남베트남을 다시 공격하기로 투표하여 일련의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는데 이는 남베트남 사람들에게서 땅을 빼앗는 행위로 묘사되었습니다. 튜 대통령은 자신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공습 재개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의회는 닉슨의 손을 묶었고 이제 남베트남은 혼자였습니다. 북베트남은 이를 격려하여 1974년 3월에 새로운 공세를 시작하고 ARVN을 대량으로 몰아냈습니다. ARVN은 캄보디아의 적 위치에 대한 성공적인 반격을 시작했지만 비용이 너무 높아서 축하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시에 ARVN은 대량의 탈영으로 인해 피를 토하고 있었으며 싸움을 피해 도망치는 난민들의 홍수로 인해 도로에서의 보급품 운송이 방해되었습니다. 1974년 12월 공산주의자들은 캄보디아의 기지에서 공격하여 사이공 북동쪽 75마일에서 ARVN을 물리쳤습니다. 북베트남인들은 미국의 개입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다시 한번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해 닉슨이 대통령에서 퇴진되었고 남베트남을 돕고 싶어하는 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의회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막을 것이 없다고 믿은 북베트남군은 1975년 3월에 또 다른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사이공을 점령하고 남베트남을 확보하는 캠페인이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세는 1975년 3월 10일에 시작되었지만 한 달 내에 ARVN은 완전히 붕괴하기 시작했고 그중 10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1975년 4월 4일 미국은 전투를 피해 남베트남에서 아이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베이비 리프트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에서 첫 번째로 참여한 대형 C-5 갤럭시 항공기가 이륙 시 추락하여 138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78명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북베트남군과 베트공은 계속해서 사이공을 향해 진격했고 1975년 4월 21일에는 튜 대통령이 미국을 남베트남의 몰락의 원인으로 비난하는 연설을 한 후 사임하고 대만으로 도망갔습니다.
그의 후임자인 트란반 황은 사임하고 정부를 1963년에 DM 대통령을 전복시킨 같은 사람인 장군 만빈에게 넘기기 전에 일주일 동안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4.10이 포위된 상태에서 빈은 4월 30일에 2일 후에 항복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미국 전함을 이용해 직원과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수천 명의 4.20 주민들이 대사관을 둘러싸고 대피 헬기 중 하나를 타기를 희망했지만 소수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ARVN과 남베트남군, 그들은 종종 가족들을 군용 항공기에 태우고 미국 함선으로 날아가서 때때로 그들을 구조하도록 미국 선원들에게 강요하기 위해 바다에 그것들을 추락시켰습니다. 북베트남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공식적으로 국가를 통합하기 전에 남부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그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4.20은 호치민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 베트남 통일을 위한 전쟁은 19년 5개월 4주 1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400만 베트남인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게 베트남은 아마도 수세대 동안 치유되지 않을 상처입니다. 53,318명의 미국 군인들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심리에 깊은 영향을 미쳐 앞으로 수년간 외교 정책과 심지어 내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지혜, 미국 병사들의 행동, 그리고 관련된 전술과 기술에 대한 의무는 향후 수년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워싱턴에는 1982년에 모든 미국인들이 이 충돌에서 죽은 것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졌고, 그들 각각의 이름이 명단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의 대부분의 충돌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미국이 참여한 이야기의 대부분이 책과 저널에 더욱 밝혀졌으므로 역사책에서 종종 간과되는 병사들의 개인적인 역사,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2015년 그레고리 해밀턴은 맥나마라의 어리석음, 베트남 전쟁에서 저 IQ 병사들의 사용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것은 종종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남성들이 군대에 징집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은 이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레리 샌더스는 전쟁 중에 비밀스럽게 게이 병사로 있던 경험과 전쟁에서 발각될 위험성에 대해 기록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점점 개선되고 있으며 미국의 휴가객들이 60년대와 70년대에 그들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이 싸웠을 전장을 구경하기 위해 이 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8년에는 미국 항공모함 USS 칼 빈슨이 다낭항을 외교적 방문했는데 이는 전쟁 이후 미국 항공모함이 이 나라를 방문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3월에는 USS 테오도어 루스벨트가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관계 개선이 이 잔인하고 피투성이의 전쟁의 유령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싸워진 전장을 훨씬 넘어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